예, 부동산 경제론 7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이제 토지 서비스 시장의 수요 공급 모형 대부분을 다뤘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토지세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토지 서비스 시장의 수요 공급 모형 가지고요. 토지세가 어떤 경제 효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요 측면에 부과하는 경우, 공급 측면에 부과하는 경우 둘로 나누어 가지고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세의 어떤 그 원칙이라고 하는 거 네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조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할 때 이제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비추어 가지고 토지세가 바람직한 조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갖다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강의안을 띄워놓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5쪽이고요. 토지세 효과를 살펴볼 텐데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토지 임대료가 불로소득이다.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좀 사회적으로 환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런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를 토지세로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모형에서 토지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의 토지 서비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토지세는 매 기에 임대료를 과표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표는 이제 과세 표준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과세 물건의 가격, 수량, 중량 등을 수치화한 것을 과표라고 또는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액을 계산할 때 이제 기준이 되는데요. 이 과세 표준에다가 적용되는 세율을 곱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세액을 산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좋은 조세는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한 네 가지 그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총 잉여를 극대화시켜주느냐,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시켜주느냐, 또는 사회적으로 후생이 시장에 맡겨놓으면 사회적으로 후생이 극대화되는데 총잉여가 극대화되는데 이 조세를 통해 가지고 그 총잉여가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즉 조세의 초과 부담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또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는 게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의 평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형평성 측면이거든요. 근데 사실 형평성을 따져보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세수 충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 수입으로다가 정부의 지출을 감당할 정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중립성인데요. 중립성은 이제 경제 주체의 선택, 의사 결정을 이 조세가 왜곡시켰는지, 아니면은 그 선택을 그냥 그대로 놔뒀는지, 그래서 선택을 왜곡시키지 않았을 때 중립성이 만족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건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모형에서 이제 토지의 공급 측면의 특성, 즉 다시 말해서 토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토지 공급 곡선이 수직선의 형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특성 때문에 토지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토지세의 효과도 일반 재화에 부과하는 세금하고 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토지세는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고 전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귀착이 되고, 그래서 효율성 차원에서 후생 손실이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세의 바람직한 특성, 즉 중립성도 만족시키고 효율성도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토지세는 경제학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세금이다, 조세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한테 부과한다라고 하면 이게 공급 측면에 부과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 임차인, 수요자에게 부과한다라고 하면 수요 측면에 부과하는 겁니다. 전에도 이제 종량세 부과할 때, 그 부동산 거래세를 종량세 형태로 부과할 때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봤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종량세 형태로, 그러니까 토지 단위당 세액 T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살펴볼 겁니다. 자, 지난번에 했듯이 수요 측면에 부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요 측면에 부과를 한다라고 하면 수요 곡선이 아래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급 측면에 부과한다라고 하면 공급 곡선이 위쪽으로 단위당 세액 T1만큼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 곡선은 조세를 단위당색 T1의 종량세 형태로 부과한다라고 하면 수요 측면에 부과했을 때는 수요 곡선이
그 단위당색 T1만큼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공급 측면에 부과하면 단위당색 T1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토지시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토지 임대료에 토지 단위당 T1 의세금, 즉 종량세 형태로 토지세를 토지 소유자 공급 측면에 부과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임대료를 여기서 보시면 R0에서 R 프라임으로 이렇게 이제 인상해가지고 임차인들에게 전가하려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세 전에 균형 임대료가 R0였거든요. 근데 저 토지 소유자, 즉 공급 측면에서 단위당색 T1에 토지세를 부과하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거 예전과 똑같이 R0만큼 실질적으로 가격을 받는다.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는 요 R0에다 T1을 더해준 것만큼, 즉 여기서 보시면 R 프라임만큼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이제 받아내면 그때는 과세 전이나 과세 후나 토지세 부과 전이나 토지세 부과 후나 똑같은 R0의 임대료를 실질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세 부과되고 난 다음에 R 프라임의 임대료를 임차인들에게 뭐 이만큼 내세요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R 프라임에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쭉 따라와가지고 A점에 대응하는 L 프라임 이만큼이 바로 토지 수요자들, 토지의 임차인들이 수요하는 양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하는 양은 L 바만큼인데 토지 서비스 시장에서 공급량은 L 바만큼인데 수요량은 L 프라임만큼이니까 이 차이만큼, 즉 여기서는 A와 B만큼의 차이만큼 초과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초과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빌려주고 싶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임대를 해주고 싶었는데 임차인들이 임대를 안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유자들이 임대를 조금씩 깎아주면서 내 거를 좀 임대해다오, 좀 임차에 가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제 시장에서 임대료가 과세 후에 토지세 부과 후에 임대료가 R 프라임이 아니라 R0로 내려간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임대료가 하락한다. 언제까지 하락하느냐? 이런 초과 공급이 해소될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계속이 되고요. 결국 토지의 단위당 임대료는 과세 전의 균형 임대료 R0 수준까지 하락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요. 단위당 T1의 종량세를 공급 측면에 부과한다라고 하면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급 곡선이 위쪽으로 상향 이동합니다. 여기서 공급 곡선이 S인데요. 수직선의 형태요. 근데 이게 위쪽으로 상향 이동한다라고 해도 여전히 과세 후의 공급 곡선은 과세 전 공급 곡선 S하고 마찬가지가 돼버립니다. 이게 그대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공급자가, 토지 소유자가 R'의 임대료 이걸 갖다 제시한다라고 하면 그때 토지 서비스의 수요량은 L''이 되고 그다음에 공급량은 L바가 되니까 이 차이만큼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은 임대료가 낮아지죠. 그래서 R'에서 임대료가 낮아져 가지고 R0까지 가면 그때는 초과 공급이 모두 다 해소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균형점이 과세 전 균형점이 E0점이었는데 과세 후 균형점도 과세 후 공급 곡선하고 수요 곡선이 만나는 E0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과세 전이나 과세 후나 균형점은 똑같이 E0점입니다. 그럼 균형 거래량, 토지 서비스의 균형 거래량, 뭐 임대해주고 임대해주고 임대하고 하는 양은 마찬가지로 이제 L바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과세 후의 균형 임대료는 R0인데요. 과세 전이나 마찬가지로 균형 임대료는 R0인데 자 이거는 토지의 임차인 즉 수요자가 토지의 소유자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임대료입니다. 그러면 토지 공급자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R0의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는 하지만 그 중에 단위당색 T1만큼 정부한테 갖다 내야 되거든요. 왜 그래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급 측면에 토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공급자인 토지 소유자, 임대인이 조세를 단위당색 T1을 갖다 내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실질적으로 지불받는 임대료, 토지 소유자가
임대를 해준 토지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집을 받는 임대료는 이제 R0가 아니라 거기서 T1만큼 빼준 R1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살펴보면은 결국 새로운 균형에서 토지 소유자들은 과세 전과 동일한 임대료 R0를 임차인으로부터 집을 받기는 받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과세 전이나 과세 후나 똑같은 임대료 R0를 지불하죠. 근데 정말 임대인 입장에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과세 전과 동일한 임대료 R0를 임차인으로서 받기는 받는데 그중에 단지당세 T1만큼은 정부한테 납부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R0에서 T1을 빼준 거, 즉 R1만큼의 임대료를 지불받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정부가 단지당세 T1의 형태로다 토지세를 부과했는데 이런 토지세는 전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에게 귀착이 된다. 토지 소유자들이 전액 부담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토지 임차인, 즉 수요 측면에 토지세를 부과했을 때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토지 임대료에 토지 단위당 T1의 세금, 종량세 형태로 토지 임차인, 수요 측면에 부과하는 경우 자, 임차인의 토지 소유 곡선은 어떻게 된다고요? 단위당 세 T1만큼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하방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D0에서 D1으로 정확하게 단위당색 T1만큼 아래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D0, 정말 수요곡세 좌측 이동한 것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과세 전 균형점은 E0인데 과세 후 균형점은 E1점이 되고요. 과세 전의 균형 임대료 R0였는데 과세 후에는 균형 임대료가 R1으로 다 하락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균형 거래량, 토지의 균형 거래량, 뭐 임대량이 되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L바만큼으로 과세 전이나 과세 후나 마찬가지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R1은 과세 후에 토지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즉 수요 측면에서 공급 측면으로 지불하는 임대료이죠. 근데 토지 수요자, 즉 토지 임차인은 자, 토지 소유자한테는 R1의 임대료를 지불하지만 거기다가 요 단위당색 T1만큼 또 정부한테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둘을 합친 R1에다가 T를 합친 것, 즉 다시 말해서 R0만큼이 토지 수요자, 토지의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임대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과세 전이나 과세 후나 생각해 보면은 토지 수요자, 토지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대료는 과세 전이나 과세 후나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토지 임대인, 토지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지불받는 임대료는 과세 전에는 R0였는데 이제 과세 후에는 얼마가 돼요? R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보면은 전적으로 토지세는 토지 소유자에게 정말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아까 했던 것하고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수요 측면에 부과하면 토지 임차인에게 토지세를 부과하면 토지 수요 곡선이 아래쪽으로 정확하게 단당색 T만큼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균형점은 그래서 과세 전에 E0인데 과세 후에 균형점은 E1이 되고 균형 거래량 균형 임대량이 되겠죠. 이 L 바로 동일하다. 대신에 이 균형 임대료는 과세 전에 R0에서 R1으로 하락한다. 근데 여기서 R1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토지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한테 지불하는 임대료이고 토지 수요자, 즉 토지 임차인은 정부한테도 지불해야 되니까 T1만큼 지불해야 되니까 결국 토지 수요자, 토지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임대료는 과세전과 마찬가지인 R0이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토지세를 토지 소유자, 즉 공급 측면에 부과하든 토지 임차인, 수요 측면에 부과하든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하고 요 위에 있는 그림 요거 비교해 보시면요. R0 과세 전 균형 임대료 R0, 과세 후 균형 임대료 R1 똑같고요. 그다음에 균형 과세 전 과세 후 균형 거래량 L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토지세를 토지 소유자, 즉 공급 측면에서 전적으로 부담한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차이가 나는 거 하나밖에 없죠. 토지세를 누가 정부한테 갖다 내느냐, 납부하느냐. 그래서 공급 측면에 부과하면 토지 소유자가 납부하고, 그리고 수요 측면 토지 임차인에게 부과하면 토지 임차인이 토지세를 정부한테 납부한다. 그 차이밖에 없고 나머지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토지세를 갖다 평가를 하는데 형평성은 평가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치워놓고요. 그다음에 세수 충분성은 이거는 뭐 토지세 가지고 어디다 지출을 하느냐, 이것까지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뭐 그걸 생각을 해보기가 어려우니까 세수 충분성이라고 하는 평가 기준도 옆으로 치워놓고요. 그리고 이제 중립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 가지고 보면 됩니다. 효율성은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총이요, 그냥 시장에 맡겨놨을 때 극대화된다라고 했는데 그 극대화된 총이요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과 부담, 다시 얘기하면 초과 부담이 없으면, 초과 부담이 제로이면, 초과 부담이 존재하지 않으면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립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 주체, 이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 두 가지 부류가 있죠. 토지 소유자와 토지 임차인, 수요 측면에 참여하는 토지 임차인, 그리고 공급 측면에 참여하는 토지 소유자 둘의 의사결정, 여기서는 빌려주고 빌리는 그 임대량에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중립성을 만족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전 균형하고 그다음에 과세 후 균형하고 비교해 보면요,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임대료 그리고 토지 거래량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지불받는 임대료는 하락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요. 그렇지만 토지 거래량은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되는 양, 공급되는 임대량, 그 다음에 수요되는 임대량, 이거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임차인이 결정을 하는데 이것은 과세 전이나 과세 후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세는 중립적이다, 중립성을 만족시킨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효율성을 가지고 보는데, 효율성은 총이익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토지세 효과를 경제적 후생, 총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자, 과세 전에는 토지시장에 참여하는 주체가 토지 임차인 그리고 토지 소유자 두 부류였어요. 그러니까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요걸 이제 합쳐가지고 총이익 계산해내면 되죠. 근데 과세 후에는 정부가 또 참여를 해요. 그래서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그리고 정부의 조세 수입, 이거 세 가지를 합친 게 총잉여가 됩니다. 자, 과세 전에 소비자잉여는 어떻게 구해요? 총편익, 즉 수요곡선 아래의 면적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을 빼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총편익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은 사각형 OA, 그 다음에 E0 L바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소비자가 임대료로 지불하는 금액은요, 임대료 과세 전이니까 R0였죠. 그래서 사각형 O, R0, E0, L바만큼 임대료로 지불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총액으로 지불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실제 지불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임대료는 R0만큼이고 그 다음에 임대하는 양이 L바만큼이니까 이 둘을 곱해주면 R0와 L바만큼 곱해주면 사각형 O, R0, E0, 그리고 L바라고 하는 사각형이 됩니다. 그럼 총편익 OA, E0, L바에서 실제 소비자가 지불하는 임대료 총액 OR0, E0, L바를 빼주면 소비자잉여는 얼마가 될까요? 이 삼각형이 되죠. 삼각형 R0, A, E0, 이게 이제 소비자잉여가 됩니다. 생산자잉여는 실제 임대해가지고 얻는 수입, 그게 이제 생산자잉여가 되겠죠. 뭐 비용이 전혀 없다, 전혀 안 들어간다라고 치고요. 그러고 나서 보면 실제 임대 수입이 이제 생산자잉여가 됩니다. 과세 전에는 R0의 임대료 그리고 L바만큼 임대를 해주죠. 그러니까 그 둘을 곱해주면 임대료 수입, 실제 임대 수입, 실제 지불받는 금액 얼마냐? 실제 여기선 판매 수입은 아니고 임대료 수입이죠. 그래서 사각형 O, R0, E0, 그 다음에 L바만큼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생산자 잉여니까 총잉여는 소비자 잉여 삼각형 R0, A, E0에다가 생산자 잉여 사각형 O,
R0, E0 그리고 L바를 합친 사각형 OA 그리고 E0 L바 요게 이제 총이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과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과세 후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과세 후에 총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세 후에는 이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가 세 부류라고 했죠. 그래서 소비자, 즉 토지 임차인, 그리고 생산자, 토지 임대인, 토지 소유자, 그리고 정부가 들어가요. 그래서 보시면은 소비자행위요.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소비자행위요. 자, 과세 후에도 소비자는 R0만큼 실제 지불해요. 임대료를 지불해요. 이게 수요 측면에 부과하는 그래프였죠. 그래서 과세 후에 소비자가, 즉 토지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한테 지불하는 임대료는 R1인데 또 단위당세액 T1만큼 정부한테 지불해야 되니까 과세 후에 소비자가, 토지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임대료는 R0만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총편익, 수요옥수는 아래에 있는 면적에서 그리고 이제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 총액, 뭐 거기다 이제 정부한테 지불하는 것까지 합친 거죠. 막 빼주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요 삼각형 R0, A, E0라고 하는 요 크기가 과세 후에도 소비자 잉여가 됩니다. 과세 후에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생산자, 여기서 이제 생산자, 공급 측면에 참여하는 게 토지 소유자니까 토지 소유자는 과세 후에 R1의 임대료를 지불받아요. 그러면서 L바만큼 임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R1과 L바 곱해준 거, 즉 다시면서 실질적인 임대료 수입은 얼마냐? 실질적인 실제 임대 수입은 사각형 O, R1, E1 그리고 L바만큼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정부라는 주체가 하나 더 참여한 거죠.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얼마일까요? 단위당세액 T1 그리고 L바만큼 임대가 이루어졌으니까 요 L바를 곱해준 거, T1에다 L바 곱해준 거, 즉 다시 말해서 사각형 R1, R0, E0, E1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세 후에 소비자잉여는 삼각형 R0, A 그리고 E0였고요. 과세 후에 생산자잉여는 사각형 O, R1, E1 그리고 L바였어요. 그리고 정부의 조세 수입은 과세 후에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있으니까 사각형 R1, R0, E0, E1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더하면 합하면 얼마가 되느냐? 총잉여, 과세 후의 총잉여 사각형 O 그리고 A, E0, L바만큼이 됩니다. 과세 전 총잉여나 과세 후 총잉여나 마찬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총잉여는 그대로 있다. 즉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전하고 과세 후하고 차이가 나는 거, 과세 전에는 사각형 R1, R0, E0, E1이 생산자 잉여였죠. 즉 토지 소유자한테 돌아가는 거였어요. 토지 소유자의 어떤 그 임대료 수입이었어요. 그런데 과세 후에는 이만큼이 사각형 R1, R0, E0, E1이 이제 생산자 잉여가 아니라 정부의 조세 수입이 될 뿐이다. 정부의 조세 수입으로 흘러갈 뿐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생산자가 조세 부담을 전적으로 하게 되는데 얼마만큼 하냐? 사각형 R1, R0, E0 그리고 E1만큼 하는데 이것이 정부의 조세 수입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초과 부담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지 않는 거죠. 초과 부담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토지세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만족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토지세의 시사점, 토지세 좀 전에 봤듯이 중립적이고요, 그리고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조세를 평가할 때, 좋은 조세인지 바람직한 조세인지 평가할 때 네 가지 기준, 두 가지 세수 충분성하고 형평성 우리가 따져보기 어려우니까 그건 치워두고, 그리고 이제 중립성하고 효율성 두 가지만 가지고 평가를 해봤는데 중립성도 만족시키고 효율성도 만족시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조세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토지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유형의 조세에 비해서 좀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헨리 조지라고 하는, 그리고 헨리 조지를 따르는 조지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장을 좀 체계화해가지고 토지 단일세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토지 단일세 운동은요, 다른 조세는 몽땅 다
다 폐지하고 오로지 토지세 하나만, 토지세 그 단일한 토지세만 만들어 놓는 것이,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토지세가 바람직하다. 다른 조세는 정말 정말 중립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은데, 그런데 토지세는 중립성도 만족시키고 효율성도 만족시키기 때문에 토지세만 놔두고 나머지 조세는 다 없애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후반 이후에 부동산의 부동산 투기라든지 또는 부동산의 편중 소유 뭐 이런 그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편중 소유라고 하는 현상을 좀 규정하고 집과 토지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토지 보유과세, 뭐 재산세라든지, 요즘 같으면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토지 보유 과세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시가, 그러니까 실거래가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토지세 과표, 토지 보유세 과표를 갖다 좀 현실화하자, 그러니까 시세에 맞추자, 시가에 맞추자. 그래서 세부담을, 조세 부담을 강화시키자라고 하는 주장이 정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주장의 이론적인 기반도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에 기인한 토지세의 중립성, 토지세의 효율성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토지세는 세후 임대료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산으로서의 토지 가격을 좀 하락시킬 것이다. 특히나 이제 조세 부담을 강화시키면 그러니까 원래는 조세 부담을 강화시키면 임대료는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임차인 수요 측면에 전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토지세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세, 토지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봤던 거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토지 서비스 시장의 수요 공급 모형 다 살펴봤어요. 거기다가 토지세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그 토지 서비스 시장의 수요 공급 모형, 특히나 여기서 가정이 있었죠. 어떤 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가정은 토지 서비스의 총량이 고정되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토지 서비스 시장에서 공급 곡선이 수직선의 형태이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모형의 한계 몇 가지는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한마디로 하면은 현실을 너무 과도하게 단순화시켰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 5가지 측면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간단한 토지 서비스 시장 모형에서는 모든 토지를 구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이질성 또는 토지의 고정성과 같은 특성을 추상화시켰다, 즉 배제시켜버렸다, 그건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 국토의 모든 토지가 창출하는 서비스가 전부 다 동일하고 이에 따라 가지고 정확히 대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토지가 제공해주는 서비스나 이 토지가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 대신에 이거 대신에 이거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라고 가정한 것인데요. 현실의 토지 시장은 그렇지 않죠. 위치의 고정성, 이질성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가 상당한 정도의 독점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가 서로 다른 토지가 완벽하게 대체 가능하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모형에서 모든 토지가 동질적이다라고 가정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하나인 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 가격도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어때요? 현실에서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또는 형상에 따라 가지고 또는 주변 환경, 인문적인 특성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가격이 균형 상태에서의 가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균형 가격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게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모형에서는 분석 기간 중에 모든 토지가 임대시장에 출품이 된다, 나온다. 그리고 이들이 모두 임대되는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도 일단은 자신한테 시장 임대료 수준에서 임차된 것으로 보아서 그만큼의 소득이 있다라고 간주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좀 모든 토지가 임대시장에 나오냐 그렇게 간주하기에는 조금 뭔가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 모형에서는 토지 서비스가 분할 가능하다라고 간주를 해요. 근데 현실에서는
분할 가능하긴 합니다. 일정한 면적으로 구획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분할하기도 하고 또 합병하기도 하고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적인 비용,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또 그다음에 금전적인 비용도 수반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거래 비용이 꽤 많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분할 가능하느냐, 쉽게 분할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계고요. 마지막 5번째 이제 좀 문제점 또는 모형의 한계는 여기서는 토지의 공급 총량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을 합니다. 이건 전체 토지 동질적이다라고 하면은 이 가정 전제가 맞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토지 공급, 토지 시장을 갖다 분석할 때 그냥 용도별 토지 시장을 갖다 주로 분석을 하거든요. 주거용이면 주거용, 그다음에 뭐 상업용이면 상업용, 업무용이면 업무용, 공업용이면 공업용, 이것만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용도별 토지 시장에서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거용 토지 시장에서 만약에 주거용 토지의 가격이 낮아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던 토지를 상업용으로 다시 전환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거용 토지의 공급량은 줄어들고 상업용 토지의 공급량은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용도의 토지에 있어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냐, 공급 곡선이 수직선의 형태로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은 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공급 곡선이 수직선의 형태가 아니라 우상향하는 형태, 조금이라도 우상향하는 형태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더 이상 토지세가 중립적이지도 않고요. 토지세가 효율적이지도 않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형은 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실의 세계를 굉장히 단순화시킨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또 유용성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전국의 토지에 균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서 큰 무리가 없는 현상들, 예를 들어가지고 인구 증가라든지 평균적인 토지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국토에 걸친 모든 토지에 대해서 비슷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재산세, 토지 보유세의 효과를 갖다 분석할 때는 이 모형, 그러니까 토지 공급 곡선이 수직선의 형태인, 그래서 토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아주 단순한 토지 서비스 시장의 수요 공급 모형으로 분석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토지의 공간적인 특성 또는 이질성과 관련된 현상들을 분석할 때는 이 모형이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 서비스 시장의 수요 공급 모형 아주 간단한 처음에 말씀드린 4가지 요건이 만족되는, 4가지 전제가 만족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그 토지 서비스의 총량이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토지 서비스 시장의 공급 곡선이 수직선, 즉 토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간단한 토지 서비스 시장 모형을 갖다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중간시험 치르셔야 되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